자, 화이트옥입니다. 제가 남한산성 얘기를 하다가 그 영화 이제 그러니까 김훈 원작 소설 남한산성을 이제 황동혁 감독이 영화한 남한산성이라는 이제 그 영화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다가 옆길로 새는 바람에 앞부분에 청나라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마로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이 이제 제도와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 제목을 조선인의 눈으로 본 영화 남한산성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현대에 만들어진 콘텐츠고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역사란 이미 흘러가 버린, 그러니까 흘러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변경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다 눈에 드러나는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의 눈으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중세,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결국 뭐를 만들었냐면 일반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국민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끌고 나가는 지배 계층을 만든 거죠. 그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유교의 그 중앙집권 국가인데 이때 중앙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앙은 오늘날의 민주적 개념의 중앙정부 이런 중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 집권할 때 중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뭐 대신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학자들끼리 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천자는요,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의 자식이에요. 하늘의 자식이라는 뭐야? 하늘을 대리해서 온 만민을 다스리는데 그 천자로부터 다시 왕으로 임명받은, 그러니까 조선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받은 이 인조는 온 조선 신민의 가운데에요. 중심에 하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요런 거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 또는 명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있던 나라들이 17세기의 나라가 서구하고 견줘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뭐였다. 굉장히 잘 정비된 제도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인재를 뽑아갖고 앉히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제도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최부의 그 표해록이라는 거를 소설을 한 권 읽었습니다. 거기 이제 소설 자체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요. 최부는 이제 그 중종때 사람이니까 인조보다 한 훨씬 위죠. 한 100년 이상, 150년? 한 1400년대 중순이니까 한 100, 넉넉 잡아서 150년 이상 전의 사람인데 그때 명나라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최부 일행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송해 가는데 이송해 간 사람들 중에 그 인솔자급,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종, 오품 이 정도 되는 관리들이 상급 관리한테 곤장을 맞습니다. 왜 맞나? 이유가 간단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도착하게 됐는데 그 시간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일단 책임자를 문책을 하는 겁니다.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라는 나라만 해도 그렇게 시간관념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뭐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연통이 가야 되고 그 연통에 맞춰서 하고. 근데 이런 것이 150년 후에 그로부터 조선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 사실 그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농업국가에서 가장 큰 생산력은 뭐겠습니까? 땅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거고요. 토지는 거기에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력은 이꼬르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바로 오늘날처럼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많이 못 빌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력 이꼬르 생산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국가가 부유하다라는 거는 땅도 넓어야 되지만 인구가 많아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니죠. 생산량 자체가 많아져 갖고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농업국가에.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반도고, 우리 지금 한반도도 반도지만요. 땅이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땅에 노동력을 붙박아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조선이 임진왜란 때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재승방량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군사 정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군적에만 올려놓고 조금 훈련받고 그 상비군은 가장 적은 숫자로 치안 활동할 수 있을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사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이 일어나면 쫙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각 성 단위로, 각 지역 단위로 적을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냥 훌려가지고 한성이 평양성까지 그냥 2달 만에 훌려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약간 변형된 거를 만든 겁니다. 변형된 걸 만든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록에 있지만 임경업 장군한테 아예 병력을 줘가지고 그 난에 대비해라. 그러니까 김자점한테 줘가지고 대비하라. 또 이제 다른 데는 다른 데다가 병력을 줘가지고 너희가 그 난에 대비해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 상비군은 아닌데 완전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전쟁에 어느 정도 대비했던 준 상비군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사 얘기만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 이 군대에서 핵심은요, 역시 뭡니까? 통신이에요, 통신. 연락이 서로 잘 해야 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영화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 제도라는 측면을 남한선생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거기 몇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제도가 나오는데 채찰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의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요. 영의정 이제 김유가 맡고 있습니다. 채찰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 문민 통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력은 문관, 즉 문관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하에 세우는 겁니다. 채찰사는 어떤 원수들, 도원수나 장군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작전이나 모든 거를 관할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때 생긴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가장 잘 활약한 채찰사가 누구냐면 팔도 채찰사가 바로 유성룡입니다. 그래서 유성룡 같은 사람이 하면 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인들이 함부로 자기 권력을, 그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그 통제 정책인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이 잘못 앉으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관들이 군사적인 부분을 문관적 해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남한선생이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그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문을 열고 나가갖고 이제 한번 적을 기습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적의 사기를 꺾자. 그거를 채찰사에 있는 이제 영의정 김유가 그 지휘를 맡습니다. 제일 높으니까 거기서 왕 다음으로. 근데 문제는 그걸 딱 해서 이제 남문을 열고 기습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거기 수호장으로 있는 이시백은 문관 출신인데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문관으로 했다가 무관으로 가서 오래 무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 보는 안목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영화에서 딱 이 부분이 나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서 지금 뭐냐면 우리 조선군의 소총으로 가지고 있는 소총으로는
이렇게 화약을 뒤에서 장전을 해야 되는데 이 폭이 너무 좁아서 화약을 재장전할 수가 없으니 바람이 잦은 다른 날에 공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유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성 안에 가장 용하다는 무당한테 점지받은 길일이랍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길일 길씨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학자란 사람이 이게 비꼬는 건지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설적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유학을 숭상하고 사대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소위 기자학 성리학자라는 사람이 언제가 좋아? 왜?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을 질까봐 언제가 좋아? 이걸 무당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당이 길일과 길씨를 정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총 한 방 빵 쏘고 나서 재상전 하려고 그러는데 영화에 나와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전부 화약이 날라가.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조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애꿎은 이제 병사들만 죽고 그 뒤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와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임경업이 청군을 막 쫓아오다가 그러면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포위했을 때 어디 있었나요? 이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까? 돌아갑니다. 자기가 있던 대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원래 있던 의지 쪽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김자종은 항해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남한산성으로 제일 먼저 구원을 하러 와야 되는 병력인데 양평까지만 와갖고 양평에서 남한산성에 바로 넘어가면 그만인데 거기서 미적미적거리고 안 움직입니다. 그럼 그 두 사람 입장에서 임경업은 그래도 충신이에요. 김자종은 완전 간신이고. 근데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둘 다 사면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왕명이에요. 왕명. 왕명 없이 자기가 임지를 벗어나거나 함부로 군을 움직였다가는 반드시 난이 끝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거 선조가 보여줬던 거예요. 거의 영모나 불명, 그러니까 항명 또는 불명, 그러니까 불복종 이런 죄를 물어갖고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애국심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자기 목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발휘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재량권. 재밌는 거는 수호장 그러면은 그 성 안에 모든 군사적인 거를 맡아야 되는데 엄청난 대신들 병조 판서 인데 특히 제찰사가 팔도 제찰사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앉아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조각범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강화되냐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제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이게 영화 속에서 나와요. 뭐냐면 그나마 김상원이가 말을 좀 들을 줄 아니까 김상원과 이제 그 영화 속 설정입니다. 그래도 싸우자고 하는 김상원과 이시백이 성루를 놓을 때 추위에 떨고 있던 병사들이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시백이 야단을 쳐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 불 피운 병사들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김상원이 봐주라 그럽니다. 좀 이번만 봐주라 그러니까. 근데 얘기가 뭐냐면 춥다고 불을 피우면 너희만 피우냐 여기저기 다 피우면 조선군이 있는 위치가 드러나서 적의 폭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춥죠. 그 엄동설 안에 별다른 것도 없으니까 신발이 없고 목이나 얼굴을 가릴 게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옷가지라도 좀 가져다가 발을 싸매고 목을 가릴 수 있고 얼굴을 싸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 안 되면 가만이라도 주워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선할세라는 서민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옷가지가 안 될 건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거를 슬쩍 내시한테 부탁을 했고 내시가 얘기를 꺼냅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옷가지를 좀 걷어가지고 발을 싸매고 목을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찬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바로 영의정이 반대를 해요. 김유가. 뭐라 그러냐면 옷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4대부들 뿐이 없는데
사대부들의,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죠. 사대부들의 옷가지들을 걷어서 천것들의 발을 싸고 목을 싸고 얼굴을 가리면 신분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감히 사대부의 옷으로 천민의 발을 싸냐 이거예요. 땅바닥에 끌게 하느냐.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얘기라고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슬쩍 김상원이 꺼냅니다. 말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가만히를 좀 걷어다가 가만히로 발을 싸게 만들고 좀 이렇게 덮고 있게 만들면은 보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를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아, 그럼 가만히를 해. 그래갖고 이제 재밌는 건 그 영화 속에서 가만히를 걷는데 그 가만히를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민가에 있는 가만히들을 잘 뜯어내요. 그래갖고 그걸 싸고 있다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말을 끌고 왔는데 말먹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밌는 거는 그 가만히를 도로 다 걷어갖고 죽을 써갖고 말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수월거려요. 뭐 이제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식량이 떨어져갖고 하는 이제 뭐냐면 그 말을 잡아갖고 끌어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민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덮고 있던 가만히로 말을 먹이고 그 말을 우리가 먹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 높으신 분들은 그 기생충식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계획이 있었네 이러고 비꼬아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궁지에 몰려서 그 가만히를 줬다가 가만히를 다시 뜯어갖고 말을 먹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말을 잡아갖고 먹어요.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체가 제가 영화를 봐서 너무 재밌었다가 아니라 여기에 바로 한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즉 제도를 잘 만들어놨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 그게 뭐냐? 신분질서,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국을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대를 해야 된다라는, 사대가 아니죠. 중화라는 걸 지켜야 한다라는 이 세계관 자체가 나머지 모든 것에 제도적인 훌륭함, 인물들의 자기 의지, 능력 이런 거를 전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조선이란 나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나중에 최명길이 이제 오가다가 영화에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는 수 없으니까, 근데 하는 수 없다는 게 뭐냐면요. 이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다급해진 이 청나라에서 이 홍타이지가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반부에, 그러니까 46일간의 그쪽에 40일쯤 됐을 때 청태종 홍타이지가 지원병을 이끌고 들어와요. 재밌는 건 지원병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대포를 갖고 옵니다. 홍위포라고. 이게 뭐냐? 명나라의 우수한 그 대포 기술이, 그러니까 청나라도 나름의 대포로다가 산해관을 공격하고 영양성에서 명군과 싸웠는데 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 대포라는 거는 몽고로부터 쭉 내려오던 옛날 원나라 시절의 그런 대포였어요. 근데 명나라는 명나라 나름대로 외적과 싸우고 뭐 원과 싸우고 이러느라고 대포를 무지하게 발전시킨 겁니다. 그걸 이제 이름을 홍위포라 그러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대포예요. 이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기술자를 청나라에서 포섭해갖고 10년 동안 그 대포를 만들어요. 대포가 완성됐을 때, 완성돼서 대량 생산, 뭐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생산됐을 때 바로 병자호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모호란에서 병자호란까지 10년은 청태조 홍타이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고 대포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극적인 겁니다. 조선한테는 관계없이 청이라는 그 승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딱 기다렸어요. 그래서 대포를 갖고 와서 막 쏩니다. 참 제 얘기가 사방으로 펴졌는데요. 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졌나? 근데 기본적으로 청나라하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청이 조선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가정은 필요 없으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배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전파인 김상원이, 그러니까 예조 판서죠. 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조 판서라는 상징적인 그런 벼슬을, 물론 예판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 최명기는 이조 판서인데, 이조 판서는 인사, 행정 이런 거를 담당하니까 실용적인 거예요. 좀 그런 상징성을 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척세웠는데, 문제는 이거죠. 사람은 배우는데 4대부만 못 배웠지 나머지 조선민족은 다 배웠어요. 뭘? 임진왜란 때 배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뭘 배웠어요? 의병 일으키고 한거해봐야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김상원이 한 얘기. 곧 근황병이 몰려오고 의병 전국 팔도각지에서 의병이 불꽃처럼 일어나 왕을, 그러니까 인조를 구하고 외세를 물리칠 거라. 제가 볼 때 별로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영화 속에서는 나루라는 어떤 소녀, 그 다음에 선할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지만 정명수라는 이제 그 역관, 조우진 씨가 분해서 한 그 역관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자기가 조선에서는 천민이었는데 팔려가 갖고 청해 가서 청말을 배웠더니 자기를 천민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해는 천민이 없다. 그래서 너도 조선인인데 자기 조선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조선에 들어오면 천민인데 청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얘기에서 조선이 신분제도 위해서 굳건하게 버티려고 했던 이유, 이런 거가 반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드러나는 건 뭐냐? 저는 아주 냉철하게 보면요. 전쟁 싶은 거는 싸우자는 김상원이나 싸우지 말자는 최명길이나 사실은 같은 가지예요. 같은 나무 줄기에서 뻗어나온 싹싹 다른 가지입니다. 둘 다 뭡니까? 둘 다 어쨌든 광해군의 반정에 적극이든 예? 조금 참여해가지고 어차피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임종 밑에서.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이 김상원이라는 분은 예주판서 이분은 싸워서 죽자 그랬는데 끝내 안 죽고 뭐 한번 잡혀가긴 합니다만 그 자손들이 검문세가라는 걸 이룹니다. 여러분들 중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문세가의 시기라는 걸 한번 보세요. 이 검문세가 시기가 당쟁도 심하고 한 집안에서 뭐 영의정, 판서, 대제학 마구마구 벼슬이 쏟아지면서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뢰를 열기 위해서 나머지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대의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유지되어 있는 허황되어 이거를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한국도 뭐 바이든이 되든 시진핑이 국권하니까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진정한 애국이냐? 뭐 반외, 외세 막 싸우고 자주적으로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요.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분명한 거는 수많은 국민들이 금수저, 흑수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흑수저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 하냐고 그러지만 우리 사회는요 지금 눈을 슬쩍 감고 유튜브도 보면 전부 즐겁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이제 조회수 많다고 하는데 나머지 아니면 실용적으로 시험 볼 때 좀 도움되고 하여간 재밌고 다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사회는 이걸 숨기고 있을 뿐이지 분명한 거는 위의 세계관을 가진 즉 이 남한산성 영화에 봤을 때 왕과 그걸 호위하는 모든 세력들이 가졌던 세계관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요. 큰 소리 치다가 필요하면 싹 치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코 현대인인 우리는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그 제도를 가장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개발, 이건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죠. 또는 이런 사람을 육성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이런 영화가 뭐 재밌어 이럴지 모르지만 이런 영화도 한 번씩 싹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질문을 하겠죠. 아이들이. 아 저분들 왜 저래? 싸울 수가 없는데 뭘 싸우자 말자 이래.
도저히 그게 안 되는데, 잽이. 뭐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아이들 눈에서 싹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이길 수나 있었어? 불가능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또 오늘도 그냥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잘난 체를 내고 말았는데요. 하여간 재밌는 건 역사는 뭐 역사를 제대로 배우자 반복된다.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아요.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한국도요. 이 병자호란 이 무렵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낀 것과 같은 그런 유형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빠졌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다 더 복합적이고 더 복잡한 그런 관계의 망, 미로 속에서 갇힌 거죠. 여기다가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우리는 일본도 있어요. 무시하지만. 뭐 일본 없애버리자고? 책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하고는 또 뭐가 있어요? 중국도 있어요. 대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유형이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유형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어떤 제도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자. 이게 이 유튜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제가 무거운 얘기만 해갖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객격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엎쳤는데 넘어졌는데 엎치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